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터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모두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12.3 계엄에서 시작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이 대통령은 내란 종식의 차원을 넘어 새 나라를 세우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념과 진영 대결을 지향하고 통합과 실용주의 정부가 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인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발표하면선 국민 주권 정부란 이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취임 후 대통령의 1호 지시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산하나 내각에 두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상경제 대응 TF에선 곧바로 추경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첫 브리핑에서도 경제회생 정책을 강조하며 추가 경정 예산이 그 핵심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 부처의 책임자와 실무자까지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한주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추경 규모는 20조 원 정도가 기준이 될 거라며 여기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0조 정도가 기준이 될 텐데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었는데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새 정부 주요 인선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선 전략을 진두지휘했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73년생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약 8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주요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엔 4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86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당 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대통령 비서실장엔 충청이 지역구인 3선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73년생인 강 실장은 현장형 참모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책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안보실장엔 외교관 출신의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공약을 설계했는데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장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남북 관계뿐 아니라 통상 파고 속의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으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강유정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경호처장으론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임명해 열린 경호로 경호처 조직을 일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들을 주요 인사로 배치해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안정감을 강조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이렇게 숨가쁜 하루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한창 업무 중이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2주 호 사회부총리와 전화통화로 잠시 뒤져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소집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부분부터 보고를 받을지, 또 특히 당장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 추경 규모를 얼마나 어떤 분야에 투입할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집된 부처와 관계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요. 실무진까지 한꺼번에 부른 것으로 미뤄서 오늘 회의 자리에서 자세한 현 상황을 보고를 받고 빠른 시일 안에 추경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관심인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인데 아직 통화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죠? 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율만 된다면 언제든 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밤 늦게라도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첫 통화는 대부분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협력을 재확인하는 그런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하겠지만 북핵 또 관세 협상 등 현안 협의도 일부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한 논의도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사의를 또 표명했잖아요.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 그리고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의는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의가 반려된 국무위원 가운데 일부는 잠시 뒤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대통령이 내일 오전에 소집을 지시했죠.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회의에도 일부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렇게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낸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맞이하는 첫날 여러 시민들도 만났습니다.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방호 직원들도 찾아갔는데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통화를 통해 군 통수권 이양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9시 32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함께 사저에서 나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시민들과 10여 분간 악수를 나눈 뒤 사저를 떠난 이 대통령이 향한 곳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해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취임 선서식에선 국민 통합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취임 선서 직후엔 국회 청소 노동자와 방호 직원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곧바로 국회 사랑제로 자리를 옮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국회 일정을 마친 뒤엔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고 직접 브리핑을 열어 첫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여야 대표들과 함께 비빔밥 오찬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자고 먼저 대통령이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 야당 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냉대한다며 국회를 찾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취임 선서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 사랑제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정당 대표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찬 메뉴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이 올랐습니다.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고 또 하나의 음식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 특성이 있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야당 대표들에게 앞으로 자주 보자고도 했습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또 의제도 관계없이 좀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취임 축하에 이어 곧바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를 만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나 야당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대면했고 다음해 총선 참패 이후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디서 출퇴근을 하고 또 업무를 보게 될 건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최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인선 발표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새 경호처장을 소개하며 첫 출근길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출근길 교통 통제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며 경호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대신 당분간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가 노출된 만큼 보안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삼청동 안가나 총리 공관 등 제3의 공관을 사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그리고 가야죠. 따라서 청와대 보수 작업을 마치면 집무실 이전이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작업은 최소 2-3개월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지 약 3년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세종 이전도 공약으로 내놓았었지만 개헌 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진 알 수 없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그런데 이 용산 대통령실에 컴퓨터도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자료도 없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런 사실을 밝히며 황당하다고 했는데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가 모두 폐기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인사 발표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결제할 시스템이 없다. 지금 지장 찍을 인주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실제 대통령실 곳곳엔 먼지가 쌓여 있고 문서 등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새로 출근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여기가 사람이 있었던 공간인가 싶었다며 문서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서랍 등이 모두 열린 채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통령 선거 직후 총무비서관 등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곤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 경찰 경호부대 22경호대가 배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지 않았던 곳인데 경호처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는 강경파가 배제를 주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대통령 경호처는 함께 막아달라며 경찰 경호부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22경호대, 101 경비단 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이후 경호처는 22경호대를 경호작전에서 사실상 배제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도 22경호대를 배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경호처가 22경호대에 취임식 경호에 참여할 필요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22경호대는 대통령 외부 행사나 국빈 방문 때마다 검문 검색 및 거점 경호 등을 수행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 경호에서 22경호대가 배제된 건 오늘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강경파가 이 같은 경호 인력 배치를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강경파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은 경호처 경호원과 경찰 경호원이 몸싸움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2경호대뿐 아니라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거부했던 경찰 101 경비단에 대해서도 보복성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지난 4월 경호처 강경파는 탄핵 기각을 확신하며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것에 대비한 경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도착할 때마다 마중을 나와 거수 경례를 해온 101 경비단장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고 비노출 근무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경찰 경비단이 윤 전 대통령 눈에 띄지 않게끔 심기 경호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취임식 경호 인력 운영은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의전적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 동선이 노출될 수 있어서 101 경비단장에게 마중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일 뿐 보복성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겐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이 대통령이 외교 문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등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백악관에 나가 있는 정강현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정 특파원, 이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놨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백악관은 당국자 명의로 배경 설명 형식의 답변을 JTBC에 보내왔습니다. 우선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의 개입 문제를 같이 거론한 건 좀 이례적인 대목 같군요. 그렇습니다. 동맹국의 대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제3국인 중국 문제를 끌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결례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와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패권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거리 두기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백악관 역시 당국자의 배경 설명 형식으로 입장을 냈을 뿐 공식 성명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백악관 대변인이 답변지를 찾지 못하겠다며 입장 발표를 미루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가시죠.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Thank you.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e, Jeff.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백악관의 공식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 곧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이 공식 성명을 낸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국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 명의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역시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덧붙였는데요. 앞서 백악관이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의 관계 정립을 확고히 해달라는 이 과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이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인 일본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을 놓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도쿄 정원석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 특파원, 일본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 당선 소식에 직접 입장을 밝혔죠?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고 한국 국민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해 나가는 것이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양국 정상회의 개최의 바람도 전했는데 들어보시죠.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それはシャトル外交の重要性というのは韓国がどのような政権であっても変わることはない。 네, 한일 정상회담은 되도록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열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선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양국 관계는 극심한 갈등을 빚었죠.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하면서 불거진 일입니다. 일본은 이후 한국에서 가지도 사지도 않는다라는 이른바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복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곤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수준의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강하다고 전했고,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이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더라도 지지 기반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양국 관계 전망이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의 우려와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은 반일이 아니라며 실용적 외교를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취임사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강조한 걸 놓고 한중 관계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개입을 거론한 미국에는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런 미중 두 나라의 충돌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숙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 반응은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양국이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한중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에 제3자의 개입을 경계한다며 백악관이 중국의 영향을 언급한 것에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中国一贯坚持不干涉内政原则，从未也不会干涉任何国家的内政，停止挑拨中韩关系。 중국 포털 사이트에선 이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종일 실시간 검색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영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에 주목하며 한국의 외교 정책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对华的态度呢稍微客观一点，那么李在明上台对于中韩关系走出低谷，进一步的这个恢复和改善，肯定是一个机会。 다만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의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중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내놨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친명 좌장으로 통하는 분이죠.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아마도 옆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취임 선서를 위해서 국회 로텐더홀 들어올 때 두 분하고 악수를 하면서 약간 좀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정말 소년공에서부터 또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 또 그 위에 정말 그 파란만장한 그 과정을 제가 뭐 상당 부분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하지 않고 또 희망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또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산 넘으니까 또 산이라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네. 당선 이후에 혹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뭐 축하한다는 문자는 보내고요. 문자. 그러니까 뭐 보시긴 하셨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으셨고. 예, 뭐 바쁘신데 뭐 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신 우리 영부인과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는 어제 직접 통화를 하셨고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뭐 훌륭한 분 되시라고 그랬죠. 네. 일단 현안부터 뭐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일단 오늘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중요한 자리부터 좀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인사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당의 당대표를 있을 때 그 능력과 추진력이 검증된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국가 안팎의 상황이 뭐 그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주요 그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투입해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특히 정무 판단력 그다음에 추진력 있는 강
우리 강훈식 또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가 인선도 궁금하고 또 장관 발표 등도 궁금한데 네네. 당장 시급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역시 지금 장관들은 또 검증을 좀 거친 다음에 인사청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국정이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인사청문이 필요 없으니까 네.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좀 임명을 좀 신속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을 통해 갖고 내각은 차관들이 동요되지 않게 공무원들을 또 움직여 갖고 일할 수 있는 차관들 임명이 또 이어져야 될 것을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장관들 순차적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오늘 그리고 이 전임 정부 장관들이 일괄적으로 좀 사표를 냈는데 네네. 다 반려를 하면서도 이 박성재 법무장관 사표는 수리를 했어요. 네네, 예. 왜 그랬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박성재 그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12.3 내란에 관여한 의혹도 있고 또 내란 그 이후에 있었던 안가 회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갖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했지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전임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임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헌법 의식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을 지휘함에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물론 검찰총장의 책임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석방되는데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그게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 안 됐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저런 문제들 종합해 볼 때 결국 법무 행정을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란 관련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 취임사에서도 또 눈에 띄었던 게 내란 관련해서 책임 묻겠다, 네네. 재발 방지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극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도 내란에 관련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는 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그 내란 관련 수사에 있어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경호실의 증거 은닉 인멸이라든가 이런 네. 혐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되려고 하면은 저는 뭐 특검도 검토가 좀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논의들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제 특검을 계속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정치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얘기는 국민의힘도 이 내란 관련해서 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떤 분도 좀 그 피고발인가 피고소로 좀 입건은 아니라도 어쨌든 의혹이 좀 제기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집권당에 지휘부에 계셨던 분들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하는 해제할 때까지 과정에서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규명돼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요. 네.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아니 일련의 어떤 과정들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여갖고 의총을 열어야 되는데 의총 장소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일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는지라는 의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라든가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내란 이후에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좀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이 여러 번 통합을 강조를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여야 대표들이랑 비빔밥으로 점심도 먹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좀 거론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좀 뭐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이 법사위 소위에서 이 관련 법안,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네네. 통과를 하면서 당장 국힘에서 좀 반발이 나왔습니다. 약간 취임 첫날부터 이러기냐, 약간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이 통합 문제 잘 될 수 있을까요? 첫날부터 이렇게? 저는 이게 뭐 그 대법관 증원 문제는 통합 문제로 보기보다는 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이재명 그
전 대표죠. 지금 대통령 관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갖고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 말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보다는 상고법원 설치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러면 4심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일정 정도의 합의가 있고 좀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또 증언의 규모 같은 경우는 뭐 일부에서는 100명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30명 정도가 좀 적정하다는 게 되게 일반적인 그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30명을 바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시행을 유보해서 준비했다가 순차적으로 8명 이렇게 더 증언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런 부분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에 의해서 충분히 좀 여야 간에 협의를 해갖고 처리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말씀하신 이 시기의 문제인 건데 사실 이 전임 정부에서 봤었던 국민들이 봤었던 걱정스러운 장면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취임 첫날에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의 이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 추진부터 나선다는 데에 대해서 비슷한 우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 대법관 증언 문제는 대통령의 그 재판관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국민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법관을 대폭 증언하는 문제, 대폭 증언하고 대법관에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도 임명하는 이런 법안들 아니나 얘기됐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번 법안도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었고 한번 전체위에서 소위에 넘겨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서 판단한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도 법원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전체회의에서 또 알겠습니다. 야당의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장벽이 사라진 만큼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사건 특검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밀려 있었던 세 가지 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 세 가지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특검 법안은 모두 3개, 각각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세 법안 모두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3가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 앞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공포와 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현실화됩니다. 각 법안별로 내란 특검법은 12.3 개헌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명태균 건진 선거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환 및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세 법안이 모두 공포되면 검사 수만 100여 명 이상의 초대형 특검이 꾸려집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만 보면 김 여사 의혹 40명, 내란 40명, 최상병 사건 20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이 진행되면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처리된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선 당일인 어제 퇴직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낸 사직서를 박성재 법무장관이 새 정부 출범 직전에 받아준 겁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를 두고서입니다.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소환을 추진하던 지난달 20일 사표를 제출한 게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퇴직일은 대선 전날인 6월 2일로 지정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새 정부가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표 수리가 안 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선 당일인 어제 이 전 지검장과 조성원 전 4차장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헌재도 수사 과정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하고 있고 강도 높은 특검도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인 이 전 지검장은 퇴직해버렸고 지시를 따랐던 후배 검사들만 현직에 남게 됐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퇴임식도 생략한 채 오늘 중앙지검에 들러 검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선거 막바지 논란이 불거진 극우 성향단체 리박스쿨에 대해서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가 일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파견해 극우 역사관을 가르치려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 역사 교육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리박스쿨을 통해서 리박스쿨의 강의를 듣고 바른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서 만든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 이들은 일부 학교에 리박스쿨 출신의 늘봄학교 강사를 투입해 왔습니다. 늘봄학교는 또 다른 학교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한다는 논란이 일자 교육당국이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중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지,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리박스쿨 강사가 들어간 학교는 서울 시내 10곳,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여 17개 시도교육청도 함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강사들이 이미 편향된 사상교육을 한 게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극우 이념의 전초지로 삼으려 했던 것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해 6월 교육부 장관의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당국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다른 극우 교육 단체는 없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강사들의 이력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러 차례 통합을 강조했지만 여야는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발한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대선 기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기로 하고 대법관 증원만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임기 첫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자 야당 대표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과 첫 오찬 자리에서부터 견제와 우려를 표한 겁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찬이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민 통합과 괴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대선에서 패하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부를 향해 싸우는 건 사라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김문수 전 후보 측도 선방한 패배라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해단식. 김문수 전 후보는 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공직 후보자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주도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강제 단일화 시도를 거론한 겁니다. 김문수 전 후보 측은 JTBC에 초반 단일화 문제만 없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한자릿수 패배였다며 박근혜 탄핵 대선 때 홍준표 후보보다 선전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전 후보가 앞으로 당 운영 전면에 나설 명분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친한계도 후보 교체 시도를 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적는 등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친윤계 의원은 JTBC에 당권을 잡으려고 친한계가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했는데 권 원내대표는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태세입니다.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한덕수 전 총리 대변인을 하다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한 이정현 전 의원도 내부 총질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기들이 전선에 서서 정말 피눈물 나게 뛰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관전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식의 정치 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당 수습과 지도체제 구성 방안을 놓고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자 부정선거 불복하라. 당신이 뭔데 인정하느냐. 오히려 김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겨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의도 당사로 나와 대선 패배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던 날 윤 전 대통령과 포옹했던 극우 대학생단체 회원들은 부정선거 증거를 잡겠다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투표율을 안 넘기려면 당일 투표권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차량이 움직일 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스타리아 차량이고. 경기 성남시의 한 개표소에서는 개표소 관계자들과 충돌까지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한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명찰 떼서 어디 도망가? 중국인인 것 같은데? 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와 미리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 등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증거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접힌 자국이 식별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100매 이내 투표용지는 미리 날인하고 교부할 수 있다고 선관위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은 끝내 파면됐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일부 근거 없는 음모론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개혁신당도 목표였던 두 자릿수 지지율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지도부는 그래도 당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후보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전략이 막판 여성 신체 발언 논란 등 악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계엄에서 자유로운 개혁 보수를 외치며 선거 초반 상승세를 탔습니다. 저는 드롭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김문수 후보가 드롭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단일화 요구에 선을 그으며 선거비 보전을 받는 10% 득표율 이상도 기대했지만 최종 득표율은 8.34%에 그쳤습니다. 상승세가 꺾인 결정적 요인으론 3차 TV 토론 때 여성 신체 발언이 꼽힙니다.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는 해당 발언 이후 중도층을 중심으로 3에서 4%포인트가 빠진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보에게 쓴소리를 할 당내 인사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기에 의존해온 선거 전략이 치명적 실책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당 지도부는 그래도 거대 양당의 10분의 1 수준 비용으로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었다며 당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돈도 조직도 압도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만 믿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뚫고 멋지게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은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 후보가 얻은 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와 비슷해 책임론도 떠안게 됐습니다. 더 통 큰 결단을 했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을 텐데 원망하는 지지자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도 본인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 후보 등 지도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1년 뒤 지방선거 결과가 당 존립의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자, 이재명 정부 첫날 대선에 참패한 국민의힘 지도부 마냥 웃을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래서 표정 관리가 좀 안 되는 장면들이 여러 개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 끝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야당 대표들과 점심을 같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래 나는 순한 사람인데 투사가 됐다 이런 식의 좀 썰렁한 농담을 했습니다. 네. 물론 참석자들이 웃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저도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 국회에 오니까 너무 싸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혀 안 믿죠.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고 잘 까불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 대선에서 졌으니까 뭐 당연히 웃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날부터 야당 대표들을 챙기는 자리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도 함께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도 한 자릿수 지지율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웃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보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뒤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오늘 나온 비빔밥 메뉴를 가지고 유머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참석자들은 웃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좀 굳은 표정을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육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빔밥에 육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즐거운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정치를 좀 국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만 유쾌하지 않은 표정이었죠. 네. 저 말이 끝나고 바로 마이크를 이어받자마자 민주당이 내일 대법관 증언 등의 관련 법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전에서 또 바로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된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첫날부터 대여 투쟁의 고삐를 잡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내일 관련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사실도 없었다면서 자, 대통령 면전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 공세를 첫날부터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아무튼 웃지 못할 자리, 이 자리가 괜히 왔나라는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또 있었습니다.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였는데요. 자, 오늘 취임식장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취임 선서가 끝나자 다들 일어나는 모습이죠. 하지만 혼자만 저렇게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관상에서 내려와서 먼저 찾아가서 반갑게 악수를 청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한 손은 뒷짐을 지고 한 손으로만 뻣뻣하게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곧 이어서 김혜경 여사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못 본 척하는 모습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은 대학 고시반 선후배로 인연이 오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제 저 자리가 불편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자, 반면 저 자리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지만 애써 웃음을 보여준 사람, 또 대조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또 역시 잠깐 보시면 저렇게 오부 요인 중에 한 명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는 장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알려진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한 달 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한 뒤에 오늘 첫 대면을 한 상태이고요. 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표정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혼자 안철수. 자, 어젯밤 8시 JTBC 예측조사 등이 나온 뒤에 국민의힘 상황실은 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약 15분 만에 자리를 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얼마 안 있다가 자리를 비웠는데 자, 그런데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영상을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최소 4시간 이상 맨 앞자리에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끝날 때까지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또 지키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혼자 남아서 화제가 된 장면이 또 하나 소환이 됐습니다. 자, 지난 12.3 불법 계엄 직후에 1차 탄핵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불참을 결정하고 집단 퇴장을 했지만 안철수 의원만 끝까지 남아서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당시 박창대 원내대표가 끝까지 남아있는 안 의원님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참고로 안철수 의원은 지금 탄핵에 이렇게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보죠.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다시 도전. 자, 김문수 후보 지금 대선 패배한 뒤 하루 만에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재원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아침 관악산에 올라서 운동하는 장면입니다. 턱걸이 6개를 했고 오른쪽 보시면 저 대왕 훌라후프를 약 3분 정도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대선에 패배하자마자 바로 오늘 아침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요? 자, 운동으로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대 보수 계열 낙선자 중에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들의 출구조사와 달리 득표차도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당권 도전 같은 정치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새벽 패배 승복문이나 오늘 오후에 있었던 선대위 회단식에서도 정계를 떠나겠다라는 발언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 이 때문에 이렇게 체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치 체력을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JTBC 대선 개표 방송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투표 마감 직후 다른 방송사보다 더 정확한 예측조사 결과를 내놨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실 예측도 가장 먼저 내놨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비전제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 확실 딱지를 붙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비전제이는 개표보다 또 그래픽보다도 빠릅니다. JTBC 실시간 예측 시스템 비전제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 확실을 붙인 건 어젯밤 11시 반입니다. 개표율 37.4%로 예측 1위와 2위의 득표율이 7%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던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방송사 중 가장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비전제이는 개표 상황을 토대로 신뢰 수준 95%로 1위 후보가 우세해지면 유력, 99%로 우세해지면 확실을 붙이는데 더 이상 1, 2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JTBC는 오후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자체 예측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6%로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4%로 예측 2위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49.42%, 김문수 후보는 41.15%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보다 JTBC 예측조사 결과가 더 근접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의 후보 지지 양상 그리고 본투표에서의 후보 지지 양상을 놓고 가중값을 적용해 분석을 했습니다. 정보와 재미를 둘 다 잡은 민심터치는 방송 내내 생생한 분석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통합을 상징하는 동물이자 특유의 귀염으로 매력을 어필한 카피바라도 각종 SNS에서 회자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JTBC 대선 개표 방송 2025 우리의 선택 위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지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JTBC는 오늘 밤 11시 특집 다큐멘터리 정권 교체 3년의 기록을 방송합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이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격렬한 순간의 중심에 있던 정치인 이재명의 삶의 궤적을 조명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 중에는 어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투표소를 가야 하는 섬마을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시민들 현장을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의 명도, 주민 69명이 사는 섬마을입니다. 이른 아침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갈 시간. 그런데 배들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주민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마을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오늘은 21세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신분증을 주장하시고 선착장으로 대통령을 뽑기 위해 투표하러 가는 겁니다. 명도엔 투표소가 없어 바로 옆 주민 100명 조금 넘는 또 다른 섬 방축도로 가야 합니다. 지역 선관위가 아예 행정선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배 주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고 대신 민간 배로 섬마을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합니다. 뱃길 따라 꼬박 20분. 그래서 반나절 생업을 접고 고기잡이 배에 탔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평화지. 헤엄이라도 쳐서 소중한데 그 투표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죠. 걸어서 몇 분 가면 투표소에 닿는 도시보다 몇 배는 더 귀찮은 일. 하지만 섬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유권자 권리를 행사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산 지가 한 80년 가까이 넘는데 그때마다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집중했어요. 명도 주민들이 투표를 마칠 무렵 올해 86살 방축도 어르신도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에 왔습니다. 이름 써요? 평생 쉬지 않고 뱃일을 했습니다. 큰아들과 막내아들 이렇게 둘씩이나 먼저 떠나보내 삶이 고되지만 선거일이 되면 왠지 희망이 느껴진다는 어르신.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셨어요? 아 그거야 내 마음이지요. 네.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 잘 되면 좋겠어요. 명도와 방축도 유권자는 모두 171명. 이 고생스러운 투표를 하는 이유는 그리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너무 내적으로 나라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 이제 눈을 좀 외국으로 돌려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후대 모든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이게 좋은 나라란 뭘까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섬마을 주민들은 바다를 헤엄쳐서라도 투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한 표를 꼭 내야만 했던 이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이승엽 감독의 자진 사퇴 후에 두산의 하루하루가 요란합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은 오늘까지 이틀째 1군 멤버를 새로운 선수들로 채워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몸을 던지는 허슬도 그리고 기적을 쓰는 미라클 두산까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양정진 기자입니다. 두산은 오늘도 파격으로 출발했습니다. 1루수를 제외한 내야진을 모두 신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사퇴하고서 조성환 감독 대행은 이틀째 2군 선수들을 불러올렸습니다. 일단 기아전 1회 시작은 좋았습니다. 김재환이 좌익선 상으로 흐르는 적시타를 때려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선발 투수 최민석은 2회 잠깐 흔들리며 폭투로 동점을 내줬지만 이후 잘 틀어막으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두산은 이미 주전 양석환과 강승호, 조수행을 2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은 사령탑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충격요법, 선수 라인업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선수, 팀과 오래한 베테랑도 예외가 없습니다. 변화의 싹은 꿈틀거렸습니다. 하루 전 돌아온 투수 곽빈은 1회 초 볼넷만 4개 허용하며 크게 흔들렸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아 3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았습니다. 패하긴 했지만 고졸 신인 박준수는 아웃될 상황에서도 병살타를 막기 위해 끝까지 달렸습니다. 김민석은 패색이 짙었던 9회 말에도 1루에서 3루까지 온 힘을 다해 뛰었고 결국 홈까지 밟았습니다. 조성환 대행은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를 쓰겠다는 말로 쇄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중도 퇴진으로 성적 부진에 책임을 졌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두산 구단은 당분간 조성환 대행 체제로 시즌을 끌고 갈 예정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초여름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내일은 좀 더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외투는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햇볕이 뜨겁게 쏟아지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출근길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4도, 광주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겠고 일요일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특집 뉴스룸 2부가 이어집니다. 토론도 준비해놨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특집 뉴스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당선됐지만 지역별로 갈라진 선거 결과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21대 대선 결과를 지도로 보면 동쪽과 서쪽 지역의 선택이 완전히 나뉜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성별, 세대별로 갈라진 이번 대선 결과 안지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이번 대선의 지지 양상 일단 동서로 분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강원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모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우세했는데 강도는 지난 대선 대비 다소 약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지난 대선 윤석열 당시 후보가 70% 넘는 득표율을 보였지만 이번엔 60%대를 기록했고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득표율이 지난 대선에 못 미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0%를 넘었습니다. 반면 서쪽 지역에선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이 후보를 택했고 호남 지역의 지지세가 더해지면서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범보수 후보에게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남성의 과반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여성은 과반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남성들은 30%대에 그친 것과 달리 여성들은 6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이 후보의 지지가 높았지만 60대 이상부터는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젠더 균열이 있는 것이고요. 중장년층에서는 세대 균열의 영향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치는 균열 구조에 의존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제 대선인 13대 대선부터 모든 결과를 마쳤던 지역, 이른바 족집게 지역은 이번 대선으로 기존 6곳에서 4개 지역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충북 지역으로 청주 상당구와 청주 흥덕구, 증편군과 음성군으로 이 후보의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과 2%포인트 이내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김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달리는 차 안에서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어둑한 새끼를 지나 국회 담벼락을 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모여든 시민에게 가로막혔고 새벽 1시 1분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 차례 표결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 앞 집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계엄의 밤 시민들이 지켰던 곳은 환한 응원봉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아가고 끝내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넉 달간 찾아온 헌법재판소의 시간. 이 대통령은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 당일 곧장 무한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긴 합니다만 그게 뭐든 최대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현장에서는 이틀간 머무르며 이재민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경제 행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4월 4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고 엿새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90%에 육박한 득표율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이 대통령은 첫날부터 내란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고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내란 단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 180여일 동안 내란에 맞서온 이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며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겐 소년공, 비주류 같은 수식어들이 붙곤 했습니다. 실제 정치에 입문한 뒤에 오랜 기간 비주류로 통했고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여정, 하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가난한 소년궁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쉽게 넘어간 고비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64년 빈농 집안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똑똑한 아이였다고 이 대통령을 기억했습니다. 그 신문을 봤단 말이요. 그때는 그 신문이 한문 많이 썼게 했거든. 머리가 그만큼 좋았다 이 말이야. 성남에서의 청소년기 땐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기계를 다루다 장애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자랐고 더 빨리 더 많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검정고시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해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에 발을 담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공익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2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이 시의회에서 무산되는 걸 보고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뤄보겠다고. 2010년 3번의 도전 끝에 성남시장이 됐고 지역화폐 등 각종 복지 정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6년 촛불 전국 속에서 입지를 넓혀 2년 뒤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2021년 7월 사이다 화법과 실용주의로 주목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고 결국 0.73%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같은 해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달 뒤 당대표가 됐습니다. 정권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과 단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친명과 비명 사이 갈등이 불거졌고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총선 땐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 목에 테러를 당했을 때 실제로 크게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비명 행사 등 논란 속에서도 압승을 거둬 당대표직을 연임했습니다. 이후 각종 특검 법안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12.3 내란의 밤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고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자원과 기회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외친 진짜 대한민국.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직접 증명해내야 할 과제일 겁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대선 과정을 함께한 이른바 이재명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주류에서 시작한 이 후보가 중앙 정치 무대에 오르기까지 정치 여정을 함께한 핵심 측근들을 최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서 출발한 이재명의 정치적 여정엔 매 단계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남 시절부터 함께해온 성남 경기도 라인이 핵심 참모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각각 이재명의 입과 그림자로 불립니다. 지역 언론인 출신으로 성남시 대변인을 맡거나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복심이라 불리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남 출신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사법시험 준비 시절부터 멘토였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새 정부 정책의 틀을 짰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게 이 사람 책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개인의 기본권들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는 기본사회라고.
2017년 경선 3위에 머문 변방의 장수에게 여의도에서도 길을 안내해준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원조 친명계 의원 그룹 7인회는 당내 비주류 시절부터 가장 크게 기여한 조력자들로 평가받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선 정성호 의원과 중앙대 동문 김영진, 문진석 의원, 김남국 전 의원, 그리고 김병욱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 시장, 도지사, 당대표까지 그 기본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 돕는 거예요. 나라도 도와줘야겠다. 대선에선 이 후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소통과 쓴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차례 당대표를 지내며 곁에서 손발을 맞춰온 신친명계도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중 원내수석 부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여 공세 최전선에 섰습니다. 불이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 구태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해식 비서실장, 김윤덕 사무총장,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중 정책위 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도 직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캠프 인사 가운데 이해찬계 출신인 윤호중 의원과 전략통 강훈식 의원은 선대위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지낸 한병도, 박수현 의원 등도 합류했습니다. 이 밖에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김성환 의원 등은 이재명이 준비된 대통령이 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도 영부인 호칭이 붙게 됐습니다. 김 여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제2부속실이 부활할 걸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빼면 공식 공개 일정은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등 물밑에서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영부인이 된 만큼 공개적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영부인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우리 당과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했다면서 당연히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면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하고 실행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뒤늦게 부활시켰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제2부속실뿐 아니라 영부인의 역할 자체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부인의 지위와 책무 등을 법제화해서 보다 투명하게 영부인의 활동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가 2% 넘게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다만 우리 증시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1%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점차 상승폭을 키우더니 2.66% 오른 2,7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코스닥도 1.3%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후보 시절 적극적인 주가 부양 공약도 한몫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부터 주가지수 5천을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와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에 증권주는 물론 국내 주요 지주사가 급등했습니다. 새 정부가 발표할 산업정책 관련 종목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AI 관련주와 신재생 에너지주가 대표적입니다. 각종 호재가 겹치면서 그간 매도세를 이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만 1조 원어치 넘는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에 불확실성이 시장을 억누르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됐다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요. 5,000포인트 언급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지금까지 치러진 9차례 대선에서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후에도 주가가 오른 건 모두 6차례였습니다. 다만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과 아직 미약한 내수 회복세 등 대내외 악조건이 산재한 만큼 오늘 같은 허니문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진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증시는 환호했지만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들 뭔지 경제산업부 박소연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오늘 이 비상경제 TF를 만들라는 것이기도 했고 경제가 아무래도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도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경제 회복이 1순위로 꼽혔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내란 이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새로운 대통령님께서 소비가 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좀 좋아졌다는 그런 말이 좀 나올 수 있게 뭐 환율이라든지 물가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경제 어렵다 살려달라 뭐 공통된 의견들일 텐데 문제는 어떻게 살리느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요. 역대 대통령 취임 첫 해 경제 성장률입니다.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대통령 때를 제외하면요. 올해가 0%대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전망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한 소비에다가 생존 위기를 맞은 건설 경기까지 내수 전반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최소 20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먹거리 물가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요. 오늘 나온 통계청 발표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달 만에 1%대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요. 체감 물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 먹는 라면이나 커피, 우유 같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4%대를 넘어섰습니다. 외식 물가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정치 혼란기였던 지난 몇 달 동안 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올린 여파입니다. 체감 물가는 낮추고 소비를 늘려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가 됐습니다. 네, 내수도 문제인데 여기에 미국의 관세 폭탄도 겹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관세 후폭풍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당장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관세율이 50%로 인상됐고요. 25%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는 한 달 만에 대미 수출이 30% 넘게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측이 90일 유예한 국가별 관세 협상 시한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인 셈인데요. 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올해 우리 기업들 수출의 명운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통령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분주하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조금 전에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가 시작됐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약 40분 전이죠. 저녁 7시 30분쯤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을 포함해서 국토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와 관련된 부처 차관급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화통화로
관련 부서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소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 실무진까지 한꺼번에 부른 건 이걸 미뤄서 이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자세한 현 상황을 보고받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추경 규모를 결정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는데 회의에 진척이 있다면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입니다. 아직 통화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죠? 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율만 된다면 언제든 통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밤 늦게라도 통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첫 통화는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의 강화를 재확인하는 그런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북핵 또는 관세 협상 이런 현안 협의도 일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러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건 대부분 반려가 됐다고요?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 그리고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의는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사의가 반려된 일부 국무위원들한테는 이제 곧바로 업무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내일 소집을 지시했죠. 재난 및 치안 재해 관련 회의에서도 일부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을 맞아 저희 JTBC가 특집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모두들 밤새 개표 방송 보느라 밤을 지새우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각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은 이번에 압도적 승리를 외쳤지만 50%를 넘지는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50%를 넘는 것에 대한 그런 열의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출구조사에서는 50%를 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49몇 %로 이렇게 조금 50%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아서 아쉬웠지만 계엄과 이제 내란 상황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우기 위한 그러니까 진영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이 정치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말씀하신 것도 통합이었고 어떻게든 국민들이 분열의 길을 가지 않게끔 하는 국정 기조도 결국에는 어제 선거 이후에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데에는 충분한 영향을 줬다. 그렇게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막판에 골든크로스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졌잖아요. 근데 이 41%라는 숫자를 가지고 당내에서는 또 긍정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41%를 받아서 아깝게 졌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 건 진 거죠. 그리고 3년 만에 정권을 뺏은 거기 때문에 저는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보자라는 태도보다는 졌기 때문에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41%라고 하는 득표율은 굉장히 냉정한 저는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는 저희가 좀 지긴 했지만 불과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론이 있었고 민주당에 대한 강한 심판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특히 제가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하면서 또 서울의 승리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거의 다 파란색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강남 3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울 지역들이 패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해야지 41% 받았으니까 이대로 잘해보자라는 것은 글쎄요. 제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결국은 8%대에 그쳤습니다. 토론에서 했던 그 막판의 그 발언이 그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까요?
예,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 2차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민주당 연성 지지층을 비롯해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3차 TV 토론의 반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이탈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가 어찌했든 이 부분을 들으셨던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불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도 사과를 드렸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8%가 넘는 지지, 이것이 거의 290만 표 정도 되거든요. 요 표를 받은 것이 미래 정치에 대한 불신은 확실하게 살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재섭 의원님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대선 이후에 좀 개혁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지도부에서는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어떻게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거였는데 아직 지도부 사퇴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대로 그러면 쭉 가는 건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도부도 거취를 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날이니까 거기에 이제 전원 참석을 하셔가지고 축하를 하신 걸로 보이고, 내일 마침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오전 일찍 잡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나올 거고요. 향후 어떤 식으로 우리 지도부를 이끌어갈지 내지는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내일 오전부터 아마 치열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지도부가 사퇴하는 일도 이어질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내년 지선이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당대회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그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서 당 체제를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다시 한번 비대위를 하자. 대형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외부 인사 등등을 비대위로 앉혀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당내에서 비대위를 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로 존속하자라는 의견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도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당원 당규상 비대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거리된 상태에서 이대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선거에 저희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표를 주신 지지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열기를 그대로 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당 지도부에 대한 개편을 좀 하고 이 조직 체계를 갖춰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전 후보를 이길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보수 진영에선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계엄 세력과 선을 못 그으면서 단일화에 대한 명분을 주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각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받았던 득표율을 분석한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분석으로부터 저희가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을 잘 분석해 보면 정권 교체의 뜻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정권 유지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과 어떤 싱크로율이 대단히 높은 후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표를 더 많이 가져왔다고 볼 가능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자면 이제 이 부정 투표라든지 아니면 광화문 세력 일각 때문에 보수 진영의 투표를 주저하는 그런 이 보수 유권자분들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저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희가 이당으로서 제 2당으로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뭔가 더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요구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김문수 후보와 선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의 최소 조건은 한동훈 후보가 요구하는 3가지 정도의 사항,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 이런 부정투표와의 결별, 이런 몇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최소 조건인데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요원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개혁신당 쪽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는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끝날 때까지 제기했던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 당이 창당하게 된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창당을 한 당인데 이 창당 기조 자체를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매몰차게 절연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할 수 있었으면 계엄을 했을 때 했어야 되고 아니면 탄핵 찬성이라도 했어야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못한 상황에서 저희한테 단일화를 해라? 이거는 저희가 나온 기치 자체를 없애버리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의 표는요,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연성 지지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단순히 이걸 합산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보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율보다 높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단순 오히려 합산은 이재명 아니다. 대통령이 더 유리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특검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내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죠. 실제로 내일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시에 있는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이렇게 세 가지의 특검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기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도 좀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그리고 취임 일성에서도 하셨던 내용이 민생, 실용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 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결국 그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가져왔던 내란 프레임, 내란 척결 프레임을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기조로 좀 보이고 네. 사실 저런 법안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저런 법안들을 줄줄이 올렸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민생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진심이었냐라는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은 통합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시는 전용기 의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을 올리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규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하듯이 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이런 친위 쿠데타로 평가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내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실제로 그 반헌법적인 역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엄이 있은 다음 날 법무부 장관까지 그 뭐 4인 회동이라든지 그런 회동을 거쳐서 검찰도 무엇인가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적 의심을 불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사실상 지키기 위해서 이 내란 행위는 명백하게 끊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을 했던 이유는 네. 저는 사실 전두환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세력이 면죄부를 받았고 자연사하는 모습까지 전 국민이 보고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을 짓밟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내란 행위를 다시 한번 발본색원하지 않고 봐주게 된다면 또다시 민주주의를 좀먹는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행위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을 물어야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짚고 가지 않으면 민생이고 경제고 더 혼탁해질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 갈등이 극한에 다를 거기 때문에 통합과는 더 거리가 먼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내란 특검이라든지는 끊고 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네. 다 제쳐두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특검 정도를 내일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네. 저는 약간 뭐 위험한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제 청산을 안 해서 그렇게 됐고 전두환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무한정 확장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히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법사위 내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본회의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지어 이 계엄을 일으킨 주요 인물들이 수사와 구속되고 수사받는 이런 와중 속에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전혀 충분한 합의 없이 본회의에 올려서 임기 둘째 날 처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당시 야당 인사들을 뭐 구속하고 수사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결과가 좋았느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떳떳하게 이거 좋았다고 이야기 못할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취지 이해가 가지만은 충분한 협의와 법사위 내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한동훈 당시 예, 대표도 예. 그렇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특검 얘기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란 거기는 특검에 아니지만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수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특정한 상태에서 무한정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것이 사실 정치 보복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특별검사를 40명에서 제가 60명으로 또 늘린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진실규명이라든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잘못하면 반대 진영을 절멸시키기 위한 전초전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저는 충분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알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쪽도 좀 특검에 대한 얘기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는 특검 부분은 이견이 없이 좀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은 밝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부분은 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김재섭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되어야지만, 그래야지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세울 수 있을 거다. 안 그러면 그건 좀 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오늘 사실 법사위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법원 조직법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네. 물론 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법원 조직법이 뭡니까? 대법관들을 증언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회를 요청을 하신 100명 증언안까지도 오늘 같이 논의가 되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민주당에서 좀 통합을 생각한다면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 합니다. 부분은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될 건데요. 민주당 안도 30명 안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고 네.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금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와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구속돼 있는데, 그 우두머리로 평가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날로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도 갑자기 이례 없이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9일 만에 2회 심리 만에 해당 내용들을 파기환송하고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개입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원도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가 견제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충분히 바로잡는 역할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사실 법사위에서는 저희는 묻지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상의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있게끔 협조가 된다면 논의할 용의는 있고 네.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석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대법관 말씀하시고 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법원 겁박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원도 그러니까 사법부도 이미 충분한 견제와 균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없이 임명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국회의 권한에 따라서 법관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늘 이 사법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감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충분한 견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것 청문회도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 관련한 청문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국회가 사법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현재의 재법과 제도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무리한 방식으로 이 사법부
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삼권 분립의 유린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짧게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법원이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온갖 불법 의혹을 안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법원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사법살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대법원의 행태들을 보니까 대법원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 의문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게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모든 권력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 오히려 더 이상한 지점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심지어 검찰과 법원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유권자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유권자가 살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만평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빨리 끊고 가지 않으면 민생 경제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좀 드리면 그 말씀하시는 사법부 헌재가 8대0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렸고요. 과거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있었던 공직선거법의 최종 무죄를 판단한 것도 대법원입니다. 새삼 이제 와서 대법원의 어떤 정치적 성향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문제 삼아서 법원조직법 등을 개편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 하나를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부로 이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 됐고 또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각자 바라는 바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죠. 개혁신당 쪽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번에 저희가 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처음부터 좀 바랬습니다만 그 애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이 결코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7년에 김종필 그 당시 신민주공화당이었죠. 거기 후보님이 받으신 게 8%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함의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오늘 이번에 받았던 이 득표가 저희로서는 앞으로 정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미래 세력에 저희를 지지를 해주신 만큼 이제 정치개혁의 불씨 이런 거를 좀 더 강하게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재석 의원님. 아마 이재명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다수석의 민주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집행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사실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저도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하되 또 도울 건 확실히 돕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밝혀주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라면 김대중 정책이건 박정희 정책이건 모두 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민생을 위한 길은 함께 통합의 길로 여러 의견을 듣고 맞추어 나가겠다. 저희도 잘 서포트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뉴스룸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밤 11시부터는 정치인 이재명의 삶을 조명하는 JTBC 특집 다큐멘터리 정권교체 3년의 기록이 방송됩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